네, 27절에 전류와 저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서는 특히 전류의 개념과 저항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이렇게 전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백열 전구고 왼쪽은 형광등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밝기는 비슷하지만 오른쪽의 백열 전구는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많이 쓰이지 않는, 그래서 거의 제조도 거의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에 맞게끔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들지 못하게 되고, 대신에 뭐 디자인이나 뭐 특별한 경우에만 제작을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재는 LED 조명 쪽을 많이 또 사용하고 있죠. 아직은 좀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도 형광등에 가깝게 많이 이제 저렴해지고는 있습니다. 자, 전류라고 하는 27.1절의 내용을 볼 텐데요. 전류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류란 전하의 흐름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면이 주어져 있을 때 왼쪽 그림에 보시면 27.1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면 A라는 면적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면을 전하가 지나가게 되면 그게 바로 전류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고, 어떤 시간 델타 t 동안에 흐르는 전하량이 Q 쿨롱인, 물론 이제 시간은 초가 되고 이 Q는 전하량은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를 보면 이렇게 쿨롱 퍼 세컨드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전류의 단위를 우리는 이제 암페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1암페어라고 하는 건 1초에 1쿨롱 지나가는 그런 전하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평균 전류, 그리고 이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하의 비율을 순간 전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류 그러면 순간 전류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고 일정한 흐름률이다 그러면 평균 값이나 순간 값이나 동일한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하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하를 가지고 운반하는 실제 입자를 이제 전하 운반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가서 보시면 27.2번 그림인데요. 여기도 어떤 일정한 단면적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전하 운반자는 여기서는 이제 양전하죠. 전화 운반자는 음전화도 있고 양전화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음전화인 경우에 우리 이제 도선에서 전류가 흐른다면 자유전자가 즉 음전화가 전화 운반자가 되고, 이제 간혹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양의 전하를 가진 플러스 전하를 가진 이 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공 또는 양공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하 운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는 음전화가 전하 운반자인데 그냥 양전화라고 일단 가정하고, 그래서 이제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정의하기가 좀 쉬우니까, 쉽다는 얘기는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음전하가 흐르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하 운반자 하나당 전하량을 소문자 Q라고 써 있고, 얘네들이 이제 빨리 움직이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속도를 VD라고 하는데, 이걸 유동 속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가보면 쭉 아래쪽에 유동 속력 또는 유동 속도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흘러가는 속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실제 전자는 이 그림처럼 순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전자들끼리 또는 원자들하고 충돌을 하기 때문에, 한번 충돌하기 전까지는 직선운동 또 직선운동 하지만 이 순간운동은 매우 빠른 직선운동이고, 이렇게 랜덤한 이런 방향으로 막 움직여서 실제 알짜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 이제 B번 그림처럼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존재한다면 전자는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알짜 운동,
요걸 우리는 유동 속도, 유동 속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이게 음전하기 때문에 전기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예, 이런 운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이렇게 이제 전하량을 밀도와 전하 운반자 그리고 운반자 하나당 가지는 전하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해보게 되면 NQVA라는 형태로 구해지게 되는데 이걸 뭐 여러분한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속도가 빠르면 전류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운반자가 지나가는 속도를 크게 하려면 전기장을 크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에 일반적으로 비례하는 그런 전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오음의 법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이 오음의 법칙은 지금 회로에서는 그냥 V는 IR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만 실제 이 의미는 이 전류는 뭐에 비례하냐면 이 전기장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오음의 법칙의 어떤 좀 더 근원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오음의 법칙 공부할 때는 이 저항이 일정할 때 V는 I에 비례한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 되거든요. I와 V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 V는 어떻게 써요? V는 ED죠, ED. 그래서 ED 이렇게 쓰고 I는 결국 이게 이제 I에 비례하는 형태니까 I가 E에 비례하는 형태가 된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음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쭉 지나가서 우리 어디로 가보냐면 676페이지에 가보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 퀴즈 27.1에 나온 그림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5개의 전하가 흘러가는데 이게 10원 그림처럼 양전하, 음전하가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야지만 둘 다 같은 방향의 전류를 만들게 되죠. 양전하가 오른쪽으로 흐르면 이 방향이 그대로 전류의 방향이 되고 음전하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니까 이 둘이 다 더해져서 같은 방향의 전류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또 전류는 오히려 0이 되겠죠. 27.1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시적인 걸 집중적으로 보기에는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좀 거시적인 것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2절에 저항을 보도록 하죠. 자, 저항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면적을 어떤 넓이를 지나가는 전류를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그 넓이가 크면 당연히 전하들이 많은 부피를 차지할 테니까 많은 전류가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물질의 측면에서 보자면 같은 정해진 어떤 면적을 흘러가는 전류의 비율, 요걸 이제 전류 밀도라고 하게 됩니다. 전류 밀도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역시 보면 VD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Q는 뭐예요? 이 운반자 하나가 운반하는 전하량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홀이든 전공이든 아니면 전자든 간에 기본 전하량 하나씩만 가지고 운반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물론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 이온, 3가 이온 그럴 때는 3배, 4배 되는 전하량도 되지만 대개 우리가 이제 도선이나 반도체 같은 걸 따질 때는 기본 전하량의 값만큼 옮겨 다니겠죠. 그래서 NE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EV. 전류 밀도는 당연히 암페어 나누기 미터의 제곱이겠죠. 이런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이 전류는 바로 전기장에 비례할 거다.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이제 전도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도율 또는 전도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영어로는 conductivity라고 이제 하게 되죠.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겠지만 V는 한 번 더 이제 써보면 이게 V는 전류에 이렇게 이제 비례합니다. 또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게 되겠죠. V는 전위차 또는 전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도선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가지고 흐르는 전류를 보자. 배터리의 전압이 V라고 하자면 이 V가 이 저항체, 얘의 저항을 R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걸린다면
전압을 증가시켜주면 전류가 같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이런 현상이, 물론 일반적이지만 그것도 특수한 거예요. 일반적이지만 특수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실제로 보면 이 전압과 전류가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선 비례한 게 아니라 특별한 환경 또는 특별한 조건에서 전류와 전압이 비례하게 되는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균일한 전기장이 이렇게 이 내부에 걸린다면 얘가 바로 이제 전기장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전기장 곱하기 거리 뭐 이런 식이 되겠죠. EL 또는 ED라고 합시다. 그래서 I는 E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비례상수를 I가 E에 비례할 때 이 I는 전류 밀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되겠죠. J 곱하기 A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J가 E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앞에 곱해지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자에 시그마라고 쓰고 전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오메 법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J와 E가 비례하는 경우죠. 비례하는 경우를 우리는 오메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옴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옴은 이제 저항의 단위로 쓰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오른쪽 그림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흘러가는 이제 전류가 있고, 여긴 전기장에 가해지니까 전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물론 이제 양전하로 가정했을 때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 힘에 의해서 어떤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속도를 우리가 이제 VD 유동 속도라고 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전기장에 가해졌다는 얘기는, 이게 균일한 전기장이라면 이 양단 왼쪽과 오른쪽 끝에 전위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전위차가 우리는 VB-VA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 V는 앞에서는 ED라고 했는데,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자면 델타 V는 EL이 되죠. 전위차가.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제 쭉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J는 시그마 곱하기 2가 되죠. 2 L분의 델타 V. 자, 그리고 이 J는 면적당 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면적 곱하기, 여기 보면 델타 V에 대해서 썼네요. 이 식을 델타 V에 대해서 아래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델타 V는 시그마 분의 요걸 쓴 거예요. 요거 분의 J고, J는 A분의 I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면적당 전류니까요. 그때 이 전류 앞에 곱해지는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저항이 되는 겁니다. 저항.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델타 V는 요게 R이 돼요. 저항.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비례 계수를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A분의 L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 시그마의 역수, 시그마 분의 1을 우리가 또 비저항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 가보면 어디에가 있냐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와 있죠.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시그마는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 이거의 역수니까 전도를 얼마나 못 시키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항의 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매질의 저항의 성질. 그래서 요 로를 우리는 이제 비저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시그마를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전도도라고 했었죠.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식을 다시 쓰자면, 매질의 저항은 로 곱하기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A는 면적이 되고 L은 길이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7.10번씩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매질이 있는데, 다시 가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네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매질 앞에 있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매질이 있다고 하자고요. 여기는 면적이, 넓이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이제 L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길이. 이런 매질인데, 매질이 어떤 매질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저항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이 전하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죠. 그래서 길이가 길면 여기를 빠져나오는데 많은 저항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많은 전하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만큼 전하량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A는 오히려 A가 커지면, 넓이가 커지면 저항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질의 저항적인 요소를 그냥 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비저항이라고 하고, 이렇게 곱해진 얘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27점 10번씩이니까 여기 A에 반비례하고 L에 비례한다. 이 항이 이제 어떤 모양적인 측면이 되고, 이게 어떤 매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게 바로 비저항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표 27.2번 보면 여러 가지 물질의 비저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비저항의 단위를 보면 여기 저항의 단위가 옴이잖아요. 옴. 그럼 비저항만 놓고, 이 식에서 비저항만 놓고 우리가 이제 이항해 버리면 로는 L분의 A 곱하기 R이 되겠죠. 얘는 길이고 면적이니까 L분의 A 하면 그냥 길이항만 나오게 돼요. 여기 저항의 단위인 옴을 곱해서 비저항의 단위가 옴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은의 경우에 비저항이 제일 작네요. 은이, 그렇죠? 예, 은이.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리, 다음에 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금속들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리 많이 쓰잖아요. 도선으로. 구리는 그만큼 비저항이 낮으니까 전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고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은보다는 비저항이 약간은 높죠. 약간은 한 10%, 5% 정도, 이 정도 높긴 하지만 은은 조금 물질을 다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휘어지고 구부려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전선으로 쓰기에는 물론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썩 안정된 물질은 아니고, 금은 매우 좋긴 하지만 사실 또 비저항이 조금 높죠. 이런 이제 단점이 있고, 알루미늄하고 금은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알루미늄은 이제 만들기가 어려워서 비싸고, 금은 원래 좀 비싸고, 이 둘은 또 구리보다 비저항 자체도 크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전류가 흐르면. 그럼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있는 그런 편이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금속을 찾다 보니까 이제 구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금속이. 자, 이렇게 이제 보고 나머지는 조금 저항이 좀 커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저항의 단위들을 보게 되면 이 금속의 단위는 이렇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8승 또는 마이너스 7승이죠. 이 정도의 작은 비저항을 갖는데, 여기 보면 이 탄소 저마늄 실리콘,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실리콘을 보자면 이거는 비저항이 벌써 100만 배 이상 커지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제 유리나 고무 같은 이런 것들의 비저항은 다시 또 수백만 배 또 다시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도체가 되고, 왜 얘네들이 반도체가 되고, 얘네들이 왜 부도체가 되는지를 비저항의 차이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온도 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 알파로 표현하는데 그냥 온도의 역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온도가 증가하면 비저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금속이나 이런 걸, 금속은 거의 대부분이 온도가 증가하면 비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계수가 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그죠? 온도 증가하면 같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오히려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죠. 저항이 감소한다는. 물론 비저항이 그렇게 변하는 거겠죠. 비저항이 변하면 저항도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은 온도 증가하면 저항도 조금은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 보시고 68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보면,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위차가 가해지면, 즉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기울기가 바로 저항의 역수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이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I는 R분의 1 곱하기 V. 여기 이제 델타 V를 그냥 간단하게 V라고 쓴 겁니다. V가 커지면, 즉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증가하게 돼요.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선형 비례 관계를 이루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붙어가는 얘가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R분의 1이 즉 저항의 역수가 나오게 돼요. 이걸 왜 V는 R 곱하기 I 이렇게 쓰지 그랬냐?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세로축을 V라고 두고 가로축을 I라고 두면 그때는 기울기가 그냥 R이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런데 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IV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IV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되고 전압을 증가시켜 줬을 때 전류가 이거는 이제 직선의 모양은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ohm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ohm의 법칙에 부합하는 ohm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매질이 돼서 저항이 일정하게 되잖아요. 어떤 전압을 가하더라도 저항이 일정한데 이거는 저항이 달라져요. 그죠? 예, 이게 직선이 아니니까 일정한 저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ohm의 법칙을 따르는 물질, 옴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옴성 물질. 옴성 물질은 저항이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항이 일정하다. 그거 자체의 역에 저항의 역이 기울기가 되는데 저항 자체가 일정한 거고 요거는 이제 저항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항을 어떤 값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쭉 내려가 보시고요. 니크롬선의 저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저항 구하는 건 쉽죠. L분의 R 또는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니까 이거 그대로 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길이당 저항을 구하라. 1m당 저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분의 로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면적이 원의 면적 그리고 로는 표에 나온 값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3.1옴이 되겠죠. 미터당 3.1옴의 저항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0V의 전위차가 걸리면 V는 IR이죠. 그래서 I는 R분의 V를 적용해서 10V 걸렸죠. 10V. 그리고 저항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식들입니다. V는 IR. 뭐 잘 알아두고 있어야겠죠. 지금 이제 처음 본다면 V는 IR 이렇게 되게는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읽어보시고 우리 다음 이 예제도 시험에는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시험에 안 내고 진행하도록 하죠. 자, 다음은 전기 전도 모형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전기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여러 개 있는데 뭐 기체에서 전자 기체가 이건 이제 실제 전자가 기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전자 흐르는 금속 속에 흐르는 전자를 기체의 모형으로 모델을 만든 거죠. 전자에게는 금속이 그냥 어떤 우리 이제 공기 중에 또 이 공기 분자처럼 또 수증기처럼 뭐 이렇게 입자로 해석해서 입자가 흘러가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델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전류에 흐르는 그런 전류를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미시적인 건 우리가 좀 건너뛰기로 하죠. 사실 중요한 건데 안 보고 지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항과 온도 그랬죠. 앞에서도 나왔어요. 비저항의 온도 계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어떤 T0에서의 비저항을 로 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 온도. 일반적으로 뭐 20도씩 그러는데 그냥 기준 온도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온도가 달라지면 비저항이 달라져요. 대개 이제 금속은 비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증가했냐, 여기 증가하는 비율, 온도에 대한 비율, 그 비례 계수를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쓰는 거죠. 이걸 비저항 온도 계수라고 합니다. 알파를. 그래서 알파를 내려가서 보게 되면 온도가 이만큼 변할 때 이런 얘기죠. 델타 T라는 온도가 변할 때 비저항이 변하는 정도. 원래 비저항은 로제로인데 변한 정도가 얼마냐? 이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비저항의 변화는 요거는 단위가 없죠. 나눠졌으니까 단위가 없고 알파의 단위는 따라서 여기 온도의 역수의 단위가 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요 델타 T를 T-T0 이게 온도 변화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델타 로는 로 제로죠. 이걸 보자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얘는 로 제로분의
위에 있는 이 델타 로가 로 마이너스 로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 마이너스 로 제로 이렇게 써주고 이 델타 t는 t 마이너스 t 제로죠. 온도 변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풀었으면 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로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 로 마이너스 로 제로는 양변에 요걸 곱해주면 알파 로 제로 t 마이너스 t 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 제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로 제로를 이항해주면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원래 이제 온도가 이렇게 이제 변하는데 요거 변할 때마다 요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로 제로분의 로의 델타 로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구해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로가 변하면 R도 변하게 되겠죠. 로가 변하면 R도 이렇게 이제 똑같이 변하게 된다. 예. 자, 쭉 넘어가 보고요. 이제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전도체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자, 여기 이제 수은에, 역사적으로 수은에서 이런 효과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모든 물질이 다 초전도체가 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물질들만 초전도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면, 지금 이게 이제 세로축이 저항이고, 가로축이 온도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같이 낮아지죠. 일반적인 금속은.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낮아지는데 특정한 순간에 쭉 낮아지다가 계속 낮아지다가 아예 갑자기 0으로 되는 그 저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겠죠. 아주 큰 전류까지도. 이제 저항이 없다는 얘기는 흐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이렇게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하가 흐르면 계속 부딪힌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원자들과 충돌하지 않고 아주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치 텅 비어 있는 곳을 흐르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매우 낮은 온도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절대 온도 4도, 4.1도, 4.2도거든요. 절대 온도 4.2도가 되니까 영하 뭐 290도예요. 그죠? 영하 289도. 매우 낮은 온도에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슈퍼컨덕터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주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렇게 이제 온도가 낮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이제 발견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게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자석이거든요. 자석에 두면 이 초전도체가 이게 자석인지 이게 초전도체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래에 있는 게 초전도체 같아 보이네요. 그래야지만 이 온도가 낮은 곳에 접촉해서 이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자석을 두면 액체 질소에 있는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 조각, 이게 초전도체죠. 이 위에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을 두면 서로 밀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석과 금속은 서로 붙는 특징이 있는데, 이 초전도체는 반대예요. 막 밀어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넘어가고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건 바로 이 전력입니다. 전력.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회로도가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원이 되겠죠. 배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양단이라고 합니다. 양단 BA죠. 플러스 쪽은 B, 마이너스 쪽은 A가 되는데 B 쪽의 전위가 높아요. A 쪽의 전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런데 이 B하고 C는 연결이 돼 있죠. 도선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도체의 경우에는 이 전위가 다 같죠. 등전위가 되니까 B의 전위나 C의 전위가 같고, 마찬가지로 A의 전위나 B의 전위가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의 그림에서는 이 배터리, 즉 전원이죠. 전원 양단의 전위차나 저항 양단의 전위차나 같습니다. 위에 BC의 전위가 같고 아래는 AD의 전위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전압이 우리가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하잖아요. 배터리의 전압이 그대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겁니다. 저항에 똑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럼 전압을 증가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ohm의 법칙이죠.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돼요. 일반적인 금속은
ohm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더라. 예. 여러 가지 이제 회로 기호가 표현이 되는데 저항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저항을 전하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가기 힘든 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받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저항을 지나면서. 그래서 그때에 지나가는 전하의 전하량을 Q라고 하고, 이 Q에 대해서 물론 어떤 시간적인 비율이 나와 있죠. 이 Q에 대해서 전위가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는가가 이렇게 이제 델타 V로 표현이 될 텐데, QV가 에너지였죠. QV. 우리 포텐셜 에너지 하면 U는 QV였잖아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U는 Q 곱하기 델타 V라고 쓸 수 있어요. Q의 전위차를 델타 V만큼 높여주면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거 에너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V의 정의, 전위의 정의에서 우리 25자인가요? 그래서 이미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걸 시간으로 나눠주게 또는 미분하게 되면 시간당 에너지가 되니까 이게 바로 시간당 에너지가 돼서 이걸 우리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력. 전기적인 일률이죠. 일률. 우리 원래는 일률이라고 공부했었는데 이건 전기에서 쓰는 일률은 전력이라고도 이제 같은 용어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Q 델타 V를 시간으로 나눠준 건데 이게 매우 짧은 시간 그러면 미소 시간이 될 테니까 Q를 T로 미분해 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전류잖아요. 예. 그래서 I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P라고 쓰게 되죠. P. 요 P로 이렇게 바꿔주고 P는 I 델타 V인데 줄여서 IV라고 많이 씁니다. IV. 이렇게 IV. P는 IV,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점이차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류 I가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얘가 어떤 전위차가 이만큼 변한다면 이게 전력이 그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차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전위가 증가하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V는 IR의 관계식을 쓰게 되면 V는 IR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I제곱 R이라고 쓸 수도 있고 I는 R분의 V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R분의 V제곱의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다 같은 식이죠. T는 IV, I제곱 R, R분의 V제곱 다 동일한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쭉 넘어가 보죠. 이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전력이니까 와트가 되겠죠. 전력의 단위 와트.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가 됩니다. 우리 일률에서 이미 공부했던 이게 일률하고 같은 거죠. 일률 P이고 단위가 와트 이렇게 되죠. 와트. 시간당 에너지죠. 초당 줄하고 같은 겁니다. 예, 이렇게 단위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한 예제 문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니크 이제 예제 27.4 열선이 있는데 열선 여러분 이렇게 생긴 열선 있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제 전류 흘려주면 빨갛게 달구어지는 그게 바로 니크롬선이에요. 자, 저항이 8옴인 저항이 8옴이라고 R이 8이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 120V의 전원에 연결한다. 이 얘기는 120V의 전위차가 걸린다는 얘기죠. 저항 양단에. 그러니까 다 주어져 있죠. 델타 V 120V 저항 8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15A가 흐르게 되고 P는 I제곱 R의 식을 쓸까요? 원래 요 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전압을 몰라도 전류만 바로 측정하면 저항은 알고 있다면 전력을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I제곱 R로 써도 되고 그냥 R분의 V제곱 해도 돼요. R분의 V제곱 똑같은 값이니까요. 자, 그러면 15A가 구해지고 8옴이 돼서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 180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800W 또는 1.8 킬로와트의 전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소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그렇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이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 에너지가 열로 발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비율이 1초당 1800줄이 되는 거예요. 초당 1.8kJ, 1.8kW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문제가 나왔죠. 잘못해서 240V에 연결한 거죠. 120V에 연결했어야 되는데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가 2배가 됩니다. 전류가 2배가 되면 전류의 제곱은 4배가 되겠죠. 그래서 소모 전력이 4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는 P는 그냥 IV라고 해도 돼요. P는 IV가 되는데 V가 2배가 되면 전류도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 곱하기 2 하니까 4배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4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생략. 예. 그런 열을 좀 공부했을 때 공부해야 되니까 생략을 하시고, 예, 넘어가서 바로 연습 문제 나오게 되는데요. 연습 문제에서는 전력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력 위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보냐면, 예. 어떤 문제? 간단한 문제. 우리 실제 이제 가정용 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3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서 저한테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전체 보내야 돼요. 예. 이거 출석 체크에 들어가고 시험에도 또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0V 전원에서 작동하는 500W용 열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P하고 좀 지워볼까요? 예. 요게 이제 P가 되겠죠. 전압 V가 되겠죠. 전압 V가 주어져 있고 전력은 P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력이죠. P.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는 P는 IV가 되잖아요. IV. 그렇죠? 그래서 전압이 있으니까 I는 얼마가 돼요? 110분의 500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구해보면 손으로 직접 쓰는 게 좋겠네요. 자, P는 I는 V분의 P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V가 지금 110V가 되고 P가 500W가 됩니다. 그래서 110분의 550이니까 거의 한 5 정도 나오니까 100이라 100V라고 합시다. 100V. 간단하게 100V. 그러면 5A가 나오게 되는 거죠. 5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전력 저항은 얼마겠어요? 이 물체의 저항은 R은 I분의 V였겠죠. 지금 I가 5A라고 했고요. 전압이 100V라고 합시다. 100V. 그러면 25옴의 저항을 가진 이런 물체였겠죠. 이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온도에 대한 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항이 상승, 비저항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 네, 이 정도로 연습 문제는 이 정도로 풀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장은 이렇게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에서 더 많이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거 푼 거, 요거 얼마 안 되지만 잘 풀어서 여기 31번 풀어서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